이번 시간에는 8장 확률 표본과 표본 분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예, 우선 표본 분포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고요. 표본 분포라는 것은 통계량의 확률 분포, 이것을 표본 분포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번 학기 시작할 때 예, 그 자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모집단, 표본, 그리고 모수, 통계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률 실험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확률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전체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불렀고, 그 표본 공간에 정의되는 실가 함수, 그것을 확률 변수라고 불렀지요.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 전체의 집합이니까 모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그 표본 공간에서 부분 집합을 꺼낼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라는 것을 모집단으로 해서 부분 집합, 그것의 표본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표본 공간에 정의된 함수, 확률 변수, 그 확률 변수는 모집단 역할을 할 거고요. 거기서 꺼내는, 거기서 추출하는 부분 집합, 이것이 표본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볼게요. 우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모집단이라는 것은 관심이 있는 대상과 관련된 모든 관측 가능한 값의 집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 전체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것의 부분 집합은 이제 표본이고요. 우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그 일부 표본을 꺼내서 우리가 측정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모집단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걸 추정하는 거죠. 그것이 통계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집단이라는 것은 일단 관심의 대상 전체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그 모집단의 크기라는 것은 그 모집단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학교에 600명 학생이 있는데 그 60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혈액형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면 그 모집단은 600명의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 600명의 학생, 당연히 원소의 수는 600이 되는 거니까 그 모집단의 크기는 6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모집단이라는 것은 우리 관심의 대상 전체의 집합이에요. 관심의 대상 전체의 집합이 이 학교의 학생 600명 말고는 없다. 그럼 모집단이 되는 거겠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에 관심이 있는데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600명을 선택해서 600명의 학생을 조사를 했다. 그러면 이 같은 600명의 학생이지만 이건 표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집단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걸 정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600명에만 관심이 있으면 이 600명이 모집단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에 관심이 있는데 그중에서 600명만 조사한 거다. 그러면 이 600명은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게 우리 이미 다 공부가 되어 있지요. 앞에서 다 배우고 왔습니다. 자, 그럴 때 그 모집단의 크기를 계산했을 때 그 크기가 유한한 수면 그 모집단은 우리가 유한 모집단이다 이렇게 불러요. 크기가 무한이다 그러면 즉 집합으로 얘기했을 때 무한집합이죠. 무한집합이다 그러면 무한모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어려운 거 아니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한모집단은 한 벌의 카드,
우리가 카드 얘기를 예제를 통해서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카드에는 쉬운 2장의 카드가 있어요. 한 벌의 카드에는. 자, 그렇다면 한 벌의 카드 얘기를 하면은 그 수는 유한한 수죠. 그러면 유한 모집단이 되겠죠. 이 한 벌의 카드가 모집단이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 어떤 도시의 거주자들의 키, 그 키가 얼마나 되는가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집단은 그 도시의 거주자가 될 거고요. 어떤 도시의 거주자 그 수를 세었을 때 무한한 수라는 건 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유한한 수겠죠. 그렇다면 이 모집단은 유한 모집단이 되겠죠. 마찬가지 어떤 호수에 있는 물고기, 그 물고기의 길이가 얼만큼 되는가라는 걸 측정해 보려고 한다면 그 호수에 있는 물고기 전체의 집합이 모집단이 되겠죠. 당연히 무한한 수는 아닙니다. 유한한 수가 되겠죠. 그럼 유한 모집단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한 모집단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을 하는데 주사위를 우리가 앞에서 뭐 10번 던졌다, 100번 던졌다 이런 예를 풀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유한번 던지는 게 아니고 주사위를 계속 던지고 있는 실험을 한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그 모집단은 무한한 수를 갖고 있겠죠.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 세 번째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던지고 있으니까 계속 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수를 다 나열하면 자연수 전체 집합이 나오겠죠. 원소는 당연히 무한한 원소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무한 모집단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됩니다. 또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했으니까 계속되는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압을 측정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2020년 10월 4일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공부할 때는 이제 날짜가 많이 지나가 있겠죠. 그렇다면 2020년 10월 4일에도 측정을 할 거고 5일에도 측정을 할 거고 계속된 미래에도 매일매일 측정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측정을 하게 되니까 그 과거에도 계속 측정을 해왔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수 전체의 집합하고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는 그런 원소를 가지고 있죠. 역시 무한 모집단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어떤 호수의 모든 위치에서 그 호수의 깊이를 측정하려고 한다. 자, 그렇다면 모든 위치라고 했으니까 호수가 일단 그 수면을 단면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만큼 호수가 있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 호수의 모든 위치에서 깊이를 측정할 거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 호수는 제한된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점은 제한된 게 아니지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어요. 이걸 하나의 평면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평면에 있는 이 도형, 호수를 그려주는 도형, 이 도형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에요. 그럼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 점 전체의 집합이니까 당연히 무한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도 무한 모집단이 되겠죠. 자, 이렇게 모집단을 유한 모집단, 무한 모집단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이런 용어를 사용할 테니까 구분하는 것만 여기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냥 그 모집단을 집합으로 생각해서 그 집합이 유한 집합이면 유한 모집단, 그 집합이 무한 집합이면 무한 모집단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걸 다시 가지고 올 거예요.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것을 이제 확률 변수라는 걸 통해서 모집단을 만들어냈었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확률 실험, 확률 실험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확률 실험이라는 것은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결과 전체의 집합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확률 실험 또는 통계적 실험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확률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전체의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표본 공간을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기서 표본을 꺼낼 겁니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꺼낼 거예요. 자, 그럴 때 표본 공간에 정의된 함수, 실가 함수, 그것을 확률 변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라는 것을 하나의 모집단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분포를 앞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포는 우리가 배워야 될 분포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역시 공부를 하고 왔죠. 자,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것을 이제 모집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모집단이 있을 때 그 모집단에서 그 관측되는 관측값, 그 원소들이죠. 예, 기본값, 기본 결과라고도 했죠. 그 관측값들은 당연히 그 확률 변수를 모집단으로 생각해서 확률 변수 x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단을 조금 전에 다시 얘기했듯이 표본 공간을 이제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본 공간에 정의된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불렀으니까 당연히 모집단 위에 어떤 함수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600명의 학생이 있다면 이 600명의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혈액형이다라고 하면 혈액형이라는 함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의 혈액형, 두 번째 학생은 두 번째 학생의 혈액형 이렇게 대응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600번째 학생은 600번째 학생의 혈액형이 있겠죠. 그 혈액형에 대응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함수 값은 혈액형을 대응시켜 줬으니까 A형, B형, O형, AB형 이런 종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수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제 조사하고 싶은 그런 수들을 대응시켜서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쉽게 그냥 혈액형 4개의 종류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 위에다가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함수를 주는 거예요. 혈액형을 조사할 수도 있지만 600명 학생의 중간시험 점수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그 각각의 학생이 받은 시험 점수가 있겠죠. 그 시험 점수를 그 학생을 그 시험 점수에 대응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시험 점수들이 그 함수 값으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함수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그 각각의 관측값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함수를 생각해서 혈액형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시험 점수라든가 이렇게 함수를 생각해서 그 함수가 확률 변수니까 확률 변수, 그 확률 변수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건 배웠죠. 그 확률 변수를 x라고 한다면 x의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 확률 변수는 당연히 분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확률 분포 배웠습니다. 그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 x에 대해서 그 x가 얼만큼 나타났는가 전체에서 그 확률, x의 확률이죠. 그것을 fx로 표기하기로 했죠. 그 fx라는 함수를 우리가 확률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산형이다 그러면 x와 fx를 표로 그려준 적이 있었죠. 기억나죠? 그리고 연속형일 때에는 표로, 무수히 많은 점이니까 표로 다 그릴 수가 없어요.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해서 함수의 식을 찾아서 그래프를 가지고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그 함수 fx, 이게 바로 확률 분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확률 분포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확률 변수, 이게 모집단이고 그것의 확률 분포, 이것이 모집단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확률 변수와 그것의 분포, 확률 분포 fx를 그냥 같은 것으로 취급해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연속형이다 그러면 이 함수 fx를 우리가 PDF,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불렀고요. 이산형이다 그러면 PMF,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불렀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확률 변수를 모집단으로 생각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앞으로 얘기하는 모집단 그러면 거기에 어떤 함수가 정의된 거고 그것이 확률 변수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자, 그럴 때 그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들이 있을 거고, 예, 그 값들이 이산적이다 그러면 그 확률 변수를 이산형 확률 변수 이렇게 불렀죠. 그 값들이 연속인 집합이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연속형 확률 변수다 이렇게 불렀죠. 자, 그럼 역시 우리 다 배운 거지만, 예, 이산형 확률 변수, 연속형 확률 변수 몇 개 예를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산형 확률 변수부터 어떤 제품을 만드는 조립 라인이 있어요. 그 조립 라인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그 제품의 결함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함이 있는 건 판매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그건 이렇게 빼놔야 돼요. 그리고 결함이 없는 것은 판매할 수 있게 이제 포장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결함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결함이 있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양호한 것에는 그냥 통과시키면 돼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양호한 경우는 0을 대응시키고 결함이 있는 경우는 1을 대응시키면 당연히 이제 그 제품, 모든 제품에 0과 1을 대응시켰으니까 확률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죠. 예, 그 확률 변수를 x, 대문자 x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품이 불량품이 될 확률이 그 조립 라인에서 항상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품이 불량품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그걸 꺼내야 되니까 판매를 할 수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 관심의 대상이니까 이걸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호한 것은 관심이 없으니까 실패다라고 대응을 시키면 돼요. 그렇다면 불량품이 될 확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성공이라고 했으니까 성공 확률, 그 확률은 성공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럼 P라고 쓰면 되겠어요. 예. 그런데 제품은 불량품이거나 양호하거나 둘 중에 하나,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베르누이 확률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확률 변수 x는 당연히 이항분포를 따라가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 모집단에서 각 관측값, 그러니까 한 개의 관측값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선택해서 이것이 불량품인가 양품인가 이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 횟수는 1인 거죠. 예.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1인 그리고 성공 확률이 P인 그런 이항분포를 따라가겠죠. 그 값은. 그래서 우리 앞에서 기호도 다 배웠죠. 이항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란 뜻으로 B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bx 세미콜론 1, p 즉 시행 횟수 n은 1이 된 거죠. 한 번. 그렇죠? 그냥 딱 하나의 관측값을 딱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값은 당연히 x는 0이거나 1일 거고. 그렇죠? 양호하거나 0 아니면 불량이거나 1. 그렇죠? 성공 확률은 p니까 x번 성공했다라고 한 거니까 p의 x승. 실패 확률은 1-p, q라고 쓰기도 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실패니까 1-x. 그렇죠? 예, 근데 x는 0하고 1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품이 성공 아니면 실패,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한 제품은. 그렇죠? 예, 이런 분포를 따르고 있는 베르누이 확률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산형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산형 확률 변수를 또 하나 살펴볼까요? 혈액형 검사를 합니다. 혈액형 검사를 하는데 혈액형이니까 A형이 있을 거고 AB형이 있을 거고 B형이 있을 거고 O형이 있겠죠. 그걸 조금 더 세분해서 RH 값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것도 구분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RH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혈액형 4개마다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8개로 분류가 되겠죠. 예, 그럴 때 A형 RH 플러스에는 1을 대응시키고 A형 RH 마이너스에는 2를 대응시키고 AB형 RH 플러스에 3, A형 RH 마이너스에 4
B형 RH 플러스의 5, B형 RH 마이너스의 6, O형 RH 플러스의 7, O형 RH 마이너스의 8을 대응시킨다. 그러면 당연히 그 모집단, 아까처럼 뭐 600명의 학생의 혈액형을 조사해서 이렇게 분류했다. 그러면 600명의 이 1부터 8까지가 대응되겠죠. 그렇죠? 확률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 값은 1부터 8까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1부터 8까지 이 원소를 8개 갖는, 즉 관측된 값이 8개다라는 겁니다. 예, 모집단은 600명의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집합은 이산집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대응시키는 분류법은 당연히 이산형 확률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연속형 확률 변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속형 확률 변수는 건전지의 수명, 이런 것들은 연속형이에요. 앞에서 배웠듯이 그 어떤 학생들의 키, 어떤 학생들의 몸무게, 물고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호수에 사는 물고기의 길이, 이런 것들은 연속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수명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건전지가 보통 한 1년 정도를 쓴다. 뭐 예를 들어서 시계에다가 건전지를 이렇게 넣었는데 그 시계, 전자시계, 이것이 한 1년 정도 되면 건전지를 갈아 끼워야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 건전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이라고 가정하면 그 수명을 처음부터 1년까지 이렇게 두면 꼭 뭐 몇 개월 쓰다가 딱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쓰다가 이게 건전지가 이제 수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0.5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수를 수명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그것의 반을 가져서 한 3개월 정도 쓰고 끝날 수도 있고 9개월 쓰고 끝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1개월, 2개월, 3개월 이 단위로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하루 쓰고 끝날 수도 있어요. 불량제품을 샀다면. 그렇죠? 364일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마찬가지 그 364일과 363일을 쓸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또 어떤 시간만큼 더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363일하고 12시간을 더 썼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363일하고 12시간 5분을 더 썼다. 5분 5초를 더 썼다.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시간들이 있죠. 그렇죠? 예, 이 1년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초 단위로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수가 될 거고 그 초를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더 작은 시간 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점들이 시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명이라는 것은 0부터 1까지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응시킬 수 있는 수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연속형이다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얘기하고 넘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자료에 대해서 이산형 자료다, 연속형 자료다 구분했었죠. 똑같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확률 변수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을 가지고 이산적이다, 연속적이다. 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에서 배운 것이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분포를 배웠죠. 평균은 얼마고 분산은 얼마고 표준 편차는 얼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법을 다 배우고 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역시 8장 이후에도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확률 변수를 우리가 모집단에 적용을 시켰다면 당연히 그 확률 변수는 모집단을 표시하고 있는 거니까 그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바로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해서 확률 변수를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확률 변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모집단에 관한 것들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확률 변수를 모집단으로 놓고 끝내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표본을 꺼낼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표본을 꺼내서 표본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모수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거죠. 예, 그것이 통계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모집단이 되는 확률 변수가 있고 그것의 표본을 선택을 할 거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 우리가 표본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표본은 모집단의 부분집합이에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항상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직접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모집단의 일부를 추출해서, 즉 표본을 추출해서 그걸 조사한다. 표본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결과를 내고 그 결과를 통해서 모수를 추정한다. 예, 이렇게 우리가 통계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표본 얘기를 할 텐데요. 모집단이 되는 확률 변수에서 추출하는 표본을 우리가 확률 표본이라고 부를 거예요. 확률 표본. 근데 확률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일단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을 갖춰야 우리가 확률 표본이다라고 하고요. 그런 자격을 갖춘 표본, 확률 표본만 다루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표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예. 확률 표본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첫 번째, 그 표본이 편향적이면 안 돼요. 편향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전체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조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골고루 표본을 선택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표본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싼 서울의 강남 지역에 예, 그 표본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모집단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할 수 없겠죠. 예, 즉 그 표본이라는 것은 한쪽 지역에 편향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표본으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표본은 편향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모집단의 분포와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다. 예, 이런 뜻입니다. 같은 분포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분포를 조사해서 모집단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뜻입니다. 대표성, 같은 분포.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관측값들은 무작위로 추출해야 돼요. 무작위로 추출. 예, 우리가 심플 랜덤 샘플링이라고 해요. 예, 단순 확률, 즉 임의, 확률적인, 임의적인 그런 뜻입니다. 랜덤, 임의로 그런 뜻이에요. 예, 단순 임의 표본 추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SRS라고 불러요. 예, 다시 얘기하면 무작위로 추출했다라는 것은 모집단에 있는 모든 원소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비뽑기를 할 때 사람의 이름을 써서 종이를 접어서 넣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큰 종이에 썼다고 하면 예, 그것은 뽑힐 확률이 또는 일부러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다른 것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해서 무작위 추출이라는 것은 예,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같아야 된다. 그게 무작위 추출입니다. 그리고 서로 독립이 돼야 돼요. 다른 것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예, 확률 표본에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독립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예, 보건 추출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예,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해서 편향적이지 않고 무작위로 추출됐으며 독립, 예,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표본을 우리는 확률 표본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확률 변수를 모집단으로 해서 그 표본, 확률 표본을 추출할 거예요. 어렵지 않죠? 확률 변수를 모집단으로 해서 예, 그 표본, 확률 표본을 추출할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확률 표본을 지금 이렇게 말로 예,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기호로 설명을 할게요.
확률 표본이라는 것은 예, 서로 독립인 n개의 확률 변수 x1부터 xn까지라고 할게요. 예, 이 확률 변수가 동일한 확률 분포 fx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확률 변수 x1부터 xn까지는 이건 모집단이 아닙니다. 확률 표본 역할을 하는 확률 변수입니다. 이번에는 예, 그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 확률 변수는 그냥 하나의 함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집단에 정의된 확률 변수가 아니고 거기서 추출한 확률 변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럴 때 이 n개의 확률 변수가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 우리는 이 확률 분포 fx를 따르고 있는 이 확률 변수 x1부터 xn까지를 이 확률 분포 fx를 모집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 분포를 갖는 확률 변수가 있겠죠. 그 확률 변수를 대문자 x라고 한다면 대문자 x가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이 모집단이 되는 거고 거기서 x1부터 xn까지를 꺼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집단이 되는 x에서 그 정의역은 당연히 표본 공간이겠죠. 표본 공간 s가 되겠죠. 그 부분 집합으로 이렇게 정의역을 축소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1부터 xn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x1부터 xn까지를 모집단 fx에서 추출한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 모집단 역할을 확률 변수, 모집단 역할을 하는 확률 변수 x가 있는 거고 그것의 분포는 fx고 그래서 우리는 대문자 x가 모집단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분포 fx를 모집단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그 동일한 분포를 갖는 x1부터 xn까지를 추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때 x1부터 xn까지가 위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예요. 편향적이지 않고 무작위로 추출되었고 독립이고 이렇게 예, 그럴 때 x1부터 xn까지를 우리가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이다. x로부터 즉 fx로부터 꺼낸 추출한 확률 표본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호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집단 fx에서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을 추출했어요. x1부터 xn까지라고 할까요? 그때 i번째 표본을 확률 변수 xi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집단 fx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독립적으로 n개의 표본을 추출했다라는 거죠. 그때 확률 변수가 x1부터 xn까지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확률 표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은 대문자 x1의 값, 대문자 x1이라는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죠. 그것은 소문자로 쓰기로 다 약속을 했죠. 소문자 x1 이렇게 쓸 거고요. x2가 취하는 값은 소문자 x2, xn이 취하는 값은 소문자 xn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x1부터 xn까지의 확률 분포가 있겠죠. 그렇죠? 이 확률 표본들의 확률 분포가 있을 겁니다. x1의 확률 분포는 fx1 이렇게 쓸 거고요. 당연히 이 확률 표본은 모집단 fx에서 추출한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모집단의 확률 분포 fx하고 같은 확률 분포를 갖는 거니까 같은 확률 분포니까 같은 함수 f로 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함수 f로 표기한 겁니다. 그때 x1이 취하는 거다라는 뜻으로 fx1 이렇게 쓴 거예요. x2의 확률 분포가 있겠죠. 그것은 fx2 역시 모집단 f하고 같은 규칙으로 만들어져요. 그렇죠. xn의 확률 분포는 fxn 역시 모집단 f하고 같은 분포를 갖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생각할 때는 이제 결합 확률 분포 이건 뒤에서 배울 거예요. 또 앞에서 결합 확률 분포를 배웠죠. 예, 이제 이 결합 확률 분포를 쓰는 것, 사용하는 것은 뒤에서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예, 그때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것의 의미는 이미 앞에서 다 배우고 왔고요. 예, 그럴 때 x1부터 xn까지 이것의 결합 확률 분포는 f, x1, x2, 점점점, xn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당연히 확률 표본이다라고 했으니까 독립이다라는 게 성립해야 되죠. 그렇죠? 서로 독립이니까 각각의 확률 분포를 그냥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fx1 곱하기 fx2 곱하기 점점점 fxn. 그렇죠?
독립이어서 이렇게 곱하기가 된 겁니다. 이해됐죠?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우리가 하려는 것이 이제 통계량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계량의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분포를 가지고 이제 모수를 추정할 거예요. 그래서 통계량이 어떤 거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제 모집단을 확률 변수로 바꿔놨으니까 그 확률 변수에서 꺼낸 표본, 확률 표본이죠. 그 확률 표본에 대한 것을 수로 표현한 거죠. 그 확률 표본의 특성을 수로 표현한 것. 이것이 이제 통계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앞에서 표본의 특성을 수로 표현한 것을 통계량이라고 한다. 모집단의 특성을 수로 표현한 것은 모수라고 한다. 모수와 통계량 이미 다 배우고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집단과 표본이 확률 변수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것만 바뀐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어려운 게 없죠. 예. 자, 그래서 통계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통계량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 어떤 상표의 커피가 있어요. 특정 상표의 커피가 있는데 그 커피의 선호도를 알아보려고 해요. 선호도니까 그 커피의 그 상표를 가진 커피의 시장 점유율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면 비율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 비율은 P라고 쓰고 표본 비율은 P-이라고 쓴다라고 앞에서 배웠죠. 이번 학기 시작할 때. 예. 해서 그 값을 확률 변수로 표현할 거니까 이제 예, 모 비율 그 P는 대문자로 쓸 거예요. 확률 변수 P입니다. 그렇죠? 그 값이 있겠죠. 그 대문자 P가 취하는 값은 이제 소문자 P로 쓸 거예요. 이건 모 비율이겠죠. 즉 특정 상표 커피에 대해서 그 뭐 우리나라 아니면은 우리나라 안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궁금하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모집단을 선택해서 한 거죠. 그 모 비율입니다. 예. 그 모집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예, 쉽게 대한민국 안에서만 생각하자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커피를 마시는 전체 사람들이 모집단이 되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선호도입니다. 예, 즉 그 사람들의 선호도를 함수로 대문자 P로 쓴 거고 그 값을 소문자 P로 쓴 거죠. 해서 모 비율의 값이죠. 모 비율의 값, 예, 소문자 P라고 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커피를 마시는 커피 애호가들을 다 조사할 수 없어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서 표본을 추출을 합니다. 표본을 추출해서 그 특정 상표 커피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선호도가 나올 거고 그것은 표본을 조사한 거니까 표본 비율이 돼요. P-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P-이라는 것은 참값, 모수, P를 추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P-이라는 것은 P의 추정값으로 쓰긴 쓰는데 표본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P-은 당연히 달라져요. 그렇죠? 표본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P-은.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해서 이것도 함수니까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 P에서 확률 표본을 추출해서 P-을 조사한 거예요. 이해됐죠? 예. 그럴 때 이 P-은 표본에 따라 달라지니까 예, 이것을 통계량이다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예. 표본에 관한 그 값을, 그 특성을 수로 표현한 것. 그것이 통계량이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통계량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확률 표본을 구성하는 확률 변수들의 함수. 그것이 통계량이다. 그렇죠? 예, 이제 모수와 통계량을 전부 함수로 바꿔놓은 거예요. 모수도 함수로, 확률 변수. 그렇죠? 통계량도 함수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예, 해서 확률 표본에 관한 것은 통계량이다. 어렵지 않죠? 예, 확률 변수, 모집단 역할을 하는 확률 변수에 관한 것은 모수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계량이라는 것도 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통계량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통계량을 네 가지로 이제 나눌 거예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비율.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 통계량을 통해서 모수를 추정하는 작업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표본 평균부터 볼까요? 이제 확률 표본을 꺼내서 모집단 역할을 하는 확률 변수에서 확률 표본을 꺼내서 그것의 평균을 잰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집단 X에서 확률 표본 X1, X2, Xn을 추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확률 표본들 X1부터 Xn까지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 있겠죠. 그렇죠? 같은 의미로 사용하시면 돼요. 표본 평균 이 값을 다 더하고 X1부터 Xn까지를 다 더하고 그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주면 그것을 표본 평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어렵지 않죠? 그것을 x바라고 쓸 거예요. 역시. 자, 그리고 이것은 확률 변수 x바가 되는 거고요. 그 값은 소문자로 x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똑같습니다. 대문자 x1이라는 확률 표본의 값은 소문자 x1, 대문자 x2의 값은 소문자 x2, 대문자 xn의 값은 소문자 xn 이렇게 쓸 거고요. 대문자 x하고 평균 의미, 표본 평균 우리가 x바라고 쓰기로 했어요. x바의 값은 소문자로 x바라고 쓸 거고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 x바, 대문자로 쓴 x바 이것의 값은 소문자로 쓴 x바고 계산하는 그 결과는 xi를 1부터 n까지 바꿔서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주면 돼요. 똑같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한 이 대문자로 표기한 것은 확률 변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소문자로 표기하는 것은 그 값을 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뒤에 가서 꼭 함수와 우리가 함수 값을 구분하지 않죠. 그렇죠? 함수 fx라고 표기하면 x라는 그 점에서 f라는 함수에 의한 함수값 fx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함수 fx나 x에서의 함수값 fx나 그냥 같은 걸로 써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기도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을 했지만 그냥 같은 역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함수와 그 함수의 값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예, 이렇게. 자, 그럼 표본 평균은 어렵지 않죠? 예, x1부터 xn까지의 표본을 꺼내면 그것의 평균은 x바라고 쓸 거고 다 더하고 크기 n으로 나누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표본 중앙값 하는 것은 앞에서 배웠고요. 예, 우리 여기서 이제 8장 이후에서 배울 것에서는 중앙값을 뭐 계산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값을 계산한 것을 한번 연습은 해볼 거예요. 표본 중앙값은 x tilde라고 쓰기로 했죠. 그렇죠? 예, 이것을 확률 변수로 표기하면 대문자로 쓰고 tild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을 소문자로 x tilde 이렇게 쓰면 되고요. 예, 표본을 대문자 x1부터 대문자 xn까지 추출을 했을 때 그 값을 소문자 x1부터 소문자 xn까지라고 쓸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대문자로 x tilde라고 쓴 것의 값 소문자로 x tilde라고 쓴 이 표본의 중앙값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표본의 크기가 홀수면 가운데 값, 그렇죠? 표본의 크기가 짝수라면 가운데 두 값이 있으니까 그 두 값의 평균, 이것을 중앙값이라고 하고 x tilde라고 쓴다. 이런 걸 배웠었죠. 그렇죠? 우리가 확률 변수로 바꿔놔도 중앙값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준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표본의 최빈값, 이것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최빈값, 모드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우리 그 정규분포 얘기를 할 때 그래프 그리면서 모드 설명을 했었죠. 중앙값은 미디언, 기억나죠? 평균값은 민,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한 값인데 2개 이상인 것에서만 고른다.
2개 이상이다. 이렇게. 그 2개 이상 나온 게 없다 그러면 최빈값은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개 이상 나온 것이 원소가 2개다. 그러면 최빈값은 2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3개면 3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어쨌든 가장 많이 발생한 값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예, 예를 들어서 자료가 표본 관측값이 0.32, 0.53, 0.28, 0.37, 0.47, 0.43, 0.36, 0.42, 0.38, 0.43 이렇게 발생했다면 자, 그럼 여기에서 0.43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2번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나머지는 전부 한 번씩만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0.43이 2번 나온 거예요. 2번 나온 건 0.43밖에 없어요. 가장 많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0.43이 이 표본 자료의 표본 최빈값이 된다. 어렵지 않죠? 네. 물론 이 최빈값에 대해서는 이 뒤쪽에서 이제 다루지 않습니다. 중앙값, 최빈값,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확률 변수에 대해서 구할 수는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표본 분산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확률 변수로부터 추출한 확률 표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표본 분산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본 분산은 역시 확률 변수로 표현하면 대문자로 S제곱 이렇게 쓸 거고요. 확률 변수 S제곱, 즉 표본 분산입니다. 이 표본 분산이 취하는 값은 소문자로 S제곱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예, 일단은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굳이 그렇게 뭐 구분해서 쓸 필요는 없다. 예,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냥 같이 쓰셔도 돼요. 예, 어쨌든 구분할 때는 대문자로 쓴 것은 함수, 소문자로 쓴 것은 그 함수의 값이다. 예,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표본 분산 이미 알고 있죠? 예. XI라는 그 표본 관측값을 표현하는 확률 변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확률 표본들에 대해서 평균 역할을 하는, 표본 평균 역할을 하는 확률 변수가 있어요. X바. 그렇죠? 그렇다면 XI 관측값에서 X바 평균값을 빼주면 편차가 됩니다. XI의 편차. 그렇죠? 그것의 제곱, 편차 제곱. 예. 그 편차 제곱을 다 더하고, n개를 다 더하고, 표본이니까 n-1 자유도로 나눴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았죠? 예, 표본 분산은 자유도로 나눈다. 앞에서 우리가 확률 변수 얘기를 할 때는 모집단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n으로 나누는 거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n으로 나누니까 결과적으로 예, 편차 제곱의 기대값하고 같았어요. 그렇죠? 그걸 다 공부하고 왔죠, 이제. 예. 자, 그렇다면 그 값은 이제 소문자로 써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그러면 예, 대문자 S제곱, 예, 표본 분산, 확률 변수 역할을 하는 표본 분산이 취하는 값, 소문자 S제곱은 예, 이제 전부 소문자로 바꿔주면 되죠. n-1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n개를 다 더합니다. xi, 관측값, 마이너스 x바, 평균값, 그것의 제곱, 편차 제곱. 편차 제곱을 다 더하고 자유도 n-1로 나눈 값. 그게 표본 분산이 취하는 값이다. 어렵지 않죠? 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 잊어버리지 않았겠지만 예, 앞에서 연습이 다 됐지만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8.2 한번 볼까요? 예. 샌디에이고에 있는 상점 중에서 임의로 4곳을 선택을 해서 200g짜리 병커피의 가격을 비교를 해봤다. 그랬더니 지난달보다 12센트, 15센트, 17센트, 20센트씩 인상이 되었다. 가격 인상을 조사한 거죠. 가격 인상에 대한 이 확률 표본의 분산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표본 분산이니까 예, 우리는 분산을 계산할 때는 자유도로 나눕니다. 예, 그럼 표본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평균을 계산해 볼까요? 예, 표본의 크기는 4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x바는 n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예, 4개를 다 더하고 4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인상된 가격이 15센트, 12센트, 17센트, 20센트였어요. 그렇죠? 그럼 다 더하면 4분의 12 플러스 15 플러스 17 플러스 20. 계산하면 16센트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표본 평균을 계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표본 분산은 예, 편차 제곱을 다 더하고 자유도 n-1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n은 4였습니다. 표본의 크기. 1을 빼면 자유도는 3이고요. 3분의 평균은 16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편차 제곱을 다 더합니다. 12센트일 때는 편차가 12-16. 그것의 제곱, 편차 제곱. 그렇죠? 15센트 평균 16 빼주고 제곱, 17센트 평균 16 빼주고 제곱, 20센트 평균 16 빼주고 제곱. 다 됐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표본 분산을 얻을 수 있어요. 예, 값은 3분의 34다. 어렵지 않죠? 예. 자, 이제 예, 표본 분산을 계산하는 공식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표본 분산 예, S제곱은 n-1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xy 제곱 이렇게 계산돼요. 그 값은 예, 대문자 S제곱 표본 분산이라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 소문자 S제곱은 소문자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n-1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x바의 제곱.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뒤에서 예,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예. 그때 이것을 예, 앞에서는 이제 각각 조금 전에도 예제를 풀어봤었지만 예, 각각의 관측값을 가지고 평균 낸 것하고 편차를 계산해서 제곱하고 다 더하고 자유도로 나눠서 계산했어요. 예, 그런데 뒤에서는 이런 정보를 자료를 다 주지 않을 겁니다. 해서 이 자료에 대한 정보를 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보라는 것이 평균이 될 수도 있고요. 제곱을 다 더한 값, xi를 다 더한 값 이런 정보들을 줄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셔야 되니까 이제 이 값을 가장 간단하게 계산하는 그런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s제곱은 n-1분의 제곱을 다 더한 것 이걸 정보로 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n분의 자료를 다 더한 것의 제곱. 예, 그래서 자료를 다 더한 게 얼마다. 자료의 제곱을 다 더한 게 얼마다. 이렇게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표본 분산을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예, 이 값을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이것을 통분해서 위에 분자를 통분해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 곱하고 바깥쪽에 있는 거 곱하고 정리를 한 모양입니다. 예, 그걸 정리하면 S제곱은 같은 식이에요. 예, 모양만 다르게 쓴 거고 n 곱하기 n-1분의 예, 통분했으니까 앞에 n이 곱해지겠죠. n 곱하기 제곱을 다 더한 것 마이너스 요 n은 이제 통분했으니까 사라졌죠. 예, 자료를 다 더한 것의 전체 제곱.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같은 식이에요. 해서 이 식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예, S제곱이 예,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것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S제곱은 n-1분의 편차 제곱의 합이지요. 그렇죠? 예, 시그마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제곱을 전개한 거예요. 전개하면 xi의 제곱, 그리고 x바의 제곱,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xi 곱하기 x바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x바는 상수니까 시그마 밖으로 꺼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정리한 것은 xi의 제곱 다 더한 거 마이너스 2 곱하기 x바, x바는 상수니까 시그마 밖으로 나갔어요. 거기다가 xi를 다 더한 것 플러스 n 곱하기 x바의 제곱. 예,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그마를 계산하는 거예요. xi 제곱을 다 더한 것은 그냥 남겨두면 되고요. 예, 여기서 시그마 xi로 정리할 수도 있고 x바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x바는 여기 시그마 xi 다 더한 것을 n으로 나눠준 거니까 그렇죠? 서로 양쪽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시간 끝나면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해서 x바를 n분의 시그마 xi라고 정리를 해주면 n분의 시그마 xi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가운데 항은 마이너스 2 곱하기 n분의 xi 다 더한 것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역시 여기 x바도 예, n분의 시그마 xi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 x바를 제곱한 거니까 이걸 전체를 제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앞에 n이 곱해져 있으니까 하나는 약분되고 이거 제곱하면 분모의 n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럼 n분의 xi를 다 더한 것의 제곱. 그렇죠? 자, 그럼 여긴 두 개를 뺀 건데 여기 한 개 더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만 빼주면 되겠죠? 네. 더하면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 앞에 전체 n-1분의 1이 있었으니까 n-1분의 제곱을 다 더한 거 마이너스 n분의 다 더한 것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어렵지 않죠? 예, 위에 분자를 n분의 하고 통분하고 정리하면 이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해서 이렇게 식을 얻을 수 있다. 예, 이 식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는 역시 대문자 S로 이렇게 확률 변수 표기를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배운 대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이 취하는 값은 소문자로 이렇게 S라고 쓰시면 됩니다. 예, 소문자. 값은 소문자. 확률 변수는 대문자. 예,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당연히 S는 루트 S 제곱이고, 그렇죠? 예, 그 값을 계산하는 것은 요것은 이제 값으로 써서 소문자로 썼어요. 예, 그 값은 소문자로 바꿔서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분산에. 예, 계산하기 쉬운 식이 있었죠. 분산 계산식. n-1분의 xi 제곱, 제곱을 다 더한 거,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i, xi를 다 더한 것의 전체 제곱. 예, 이렇게. 그리고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죠. n 곱하기 n-1분의 루트 안에 있는 값입니다. n 곱하기 제곱을 다 더한 거 마이너스 다 더한 것의 제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계산식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예제 8.3 보세요. 1996년 6월 19일 무스코카 호수에서 임의로 선정된 6명의 낚시꾼들에 의해서 잡힌 송어의 수가 3, 4, 5, 6, 6, 7마리였다. 첫 번째 낚시꾼은 3마리를 잡았어요. 여섯 번째 낚시꾼은 7마리를 잡았어요.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계산해 볼까요?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xi를 다 더한 거, 6개의 값을 다 더하면 31이에요. 이것을 제곱해서 다 더한 거,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6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다 더하면 171입니다. 표본의 크기는 6이에요. 6명이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표본 분산 그 값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S제곱은 n 곱하기 n-1분의 n 곱하기 xi제곱 다 더한 거 마이너스 xi 다 더한 것의 제곱. 계산해 볼까요? n은 6이었고 n-1은 5가 되겠죠. n 곱하기 제곱을 다 더한 것은 제곱 다 더한 게 171이니까 n 6하고 곱하면 되고 그렇죠? 다 더한 것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다 더한 것이 31. 그것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6분의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표본 표준 편차 S는 루트 S제곱 하고 계산하면 되고요. 그 취하는 값은 이것은 함수 대문자로 쓴 거고요. 값은 소문자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대문자 소문자 구분 없이 그냥 썼어요. 자, 그 값은 루트 6분의 13이네요. 근사값으로 1.47이다. 이렇게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갈 거예요. 표본 분포. 우리 확률 표본이 있었죠? 그렇죠? 그 확률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값,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아니면 표준 편차 아니면 뒤에서 또 배울 비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 통계량도 역시 어떤 분포를 가질 수 있어요. 그 통계량의 확률 분포를 우리는 표본 분포다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떤 통계량을 우리가 조사를 할 때 그 통계량이 어떤 분포를 따라가는가라는 걸 가지고
예, 그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집단, 예, 모수를 추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표본 분포라는 것은 통계량의 확률 분포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통계량이 어떤 분포를 갖는가라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통계량을 통해서 모수에 대한 추정을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통계량이 어떤 분포를 갖는가라는 게 필요해요. 즉, 표본 분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본 분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통계량, 관심 있는 통계량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평균, 예, 표본 평균, 그리고 분산, 표본 분산,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 그리고 표본 비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당연히 표본 평균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이 표본 평균의 분포고요. 표본 분산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이 표본 분산의 분포예요. 예, 표본 평균의 분포 또는 표본 분산의 분포 또는 표본 비율의 분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수를 추정하는 작업을 할 거다. 됐죠? 예, 해서 추정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뒤에 배울 겁니다. 우선 분포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만 살펴보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모수 추정하는 작업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표본 평균의 분포부터 한번 배워볼까요? 8장 4절.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되는 모집단이 있어요. 근데 그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있는 모집단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우리 정규 분포 앞에 6장에서 배우고 왔죠? 그렇죠? 계산하기 위해서는 표준 정규 분포로 우리가 표준화를 해서 뒤에 있는 표를 사용해서 계산을 했던 거 기억나지요?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떤 모집단이 평균은 뮤예요. 그리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에요. 근데 그 모집단의 분포를 보니까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런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을 추출했어요.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확률 표본을 우리가 대문자로 x1부터 xn까지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 이 확률 표본은 모두 우리 확률 표본의 조건이 있었죠. 모집단하고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모집단이 정기분포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확률 표본도 정기분포를 따라가야 돼요. 같은 분포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표본 평균 x바가 되겠죠? 기호로. 예, 이 x1부터 xn까지를 다 더하고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렇죠? 표본 평균 x바가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나라는 걸 따져볼 겁니다. 즉 x바는 어떤 분포를 갖냐라는 것은 예, x바의 평균이 얼마냐, x바의 분산이 얼마냐. 나중에 필요하다면 예, 비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지금 계산해 볼 거예요. 즉 x바라는 확률 변수가 새로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변수가 하나 주어지면 그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계산하는 법을 배우고 왔죠. 그렇죠? 그때 어떤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만든 함수를 또 생각한 적이 있었죠. 그걸 gx라고 썼었죠. 그럴 때 그 gx에 대해서도 gx의 평균이 있고 gx의 분산이 있고 gx의 표준 편차가 있다는 걸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x바라는 확률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x바에 대해서 평균이 얼마일까라는 걸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분산이 얼마일까라는 걸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x바의 평균은 얼마냐?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얼마냐? 그런 뜻입니다. x바의 분산은 얼마냐? 즉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얼마냐? 어렵지 않죠? 예, 기호도 다 배웠습니다. x바의 기대값이니까 x바의 평균을 뮤라고 쓸 거니까 뮤 x바 예,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x바의 분산, variance x바 이렇게 쓸 텐데 예, 분산 우리가 모집단에 대해서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썼으니까 x바의 시그마 제곱 그런 뜻으로 예, 시그마 x바의 제곱 이렇게 썼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계산합니다. 가볼까요? x바의 기대값부터 계산해 볼까요? x바는 n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예요. 그것의 기대값입니다. 근데 기대값은 이 시그마에 대해서 풀린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x하고 y를 더한 것의 기대값은 x의 기대값 플러스 y의 기대값. 알고 있죠? 그리고 곱해진 상수는 선형적이니까 나갈 수 있어요. 그럼 n분의 1은 그냥 나갑니다. 그렇다면 여기 시그마에 관한 것이 2가 각각 취해져 가지고 x1의 기대값 플러스 x2의 기대값 플러스 점점점 해서 xn의 기대값 이렇게 다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즉 xi의 기대값을 i를 1부터 n까지 바꾸면서 다 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각각의 xi들은 어떤 건가요? 지금 확률 표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확률 표본은 같은 분포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모집단하고 같은 분포를 가져야 됩니다. 예. 모집단하고 같은 분포를 가져야 되니까 그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은 평균이에요. 그렇죠? 모집단의 평균은 뮤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같은 평균을 가져야 되니까 예, 이 xi도 역시 뮤가 돼야 돼요. 같은 분포를 갖는다는 조건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 xi를 다 더한 것은 결국 전부 뮤니까 뮤를 n번 더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n뮤가 되겠죠. 그것을 앞에 n분의 1을 곱했으니까 n으로 나누면 약분해서 뮤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결국 우리가 확률 표본을 꺼내서 그 표본 평균을 계산을 했다. x바. 그럴 때 그 x바의 평균이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 예, 모평균하고 같으니까 결국 우리는 표본 평균으로부터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그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0인 그런 표본을 여러분들이 쭉 꺼냈어요. 예. 크기가 1000인 그런 표본을 다 꺼내면 크기가 1000인 표본을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전체 예, 그 표본들의 표본 평균이 있을 거고 그렇죠? 표본마다 평균이 있겠죠? 예, 표본을 꺼낼 때마다 평균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체를 다 생각하면 그 표본 전체를 다 생각하면 예, 그 전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예, 해서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예, 평균을 재서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첫 번째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분산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될까? variance x바. 예, x바라는 것은 n분의 시그마 xi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해서 분산 계산해 봤었죠? 곱해진 상수가 분산 밖으로 나갈 때는 제곱으로 나간다라는 걸 앞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시그마 xi의 베리언스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확률 표본이다 그랬으니까 확률 표본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확률 표본에 조금 전에 앞에서 배웠지만 예, 서로 독립이다라는 걸 배웠죠. x1부터 xi까지는 독립인 거예요. 확률 표본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x1부터 xi까지는 독립이에요. 자, 그렇다면 독립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공분산이 0이 됐죠. 그렇죠? 예, 공분산이 0이 됐으니까 결국 합에 대해서 그냥 풀리죠. 그렇죠? 해서 variance xi를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공분산 파트는 다 0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독립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역시 xi는 확률 표본이니까 모집단하고 같은 분포를 가져야 된다. 같은 분포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분산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평균도 같고 분산도 같고 분포가 같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xi의 variance라는 것은 모분산 시그마 제곱하고 다 같아요. 그렇죠? i가 1일 때도 시그마 제곱, n일 때도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을 n번 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n제곱분의 1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그마 제곱을 n번 더했으니까 n 곱하기 시그마 제곱. 그걸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하나 약분하고
n분의 시그마 제곱. 어렵지 않죠? 예, 해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예, 시그마 x 바는 루트만 씌우면 되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다시 얘기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렇죠? 예, 해서 표준 편차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지금 계산한 것은 이 모집단이 정규 모집단이다라는 가정이 없어도, 예, 없어도 이 평균과 분산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정규 모집단이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여기 동일한 분포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확률표 부분들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해됐죠? 없으면 얘도 제거하면 되고요. 이해됐죠? 하지만 있던지 없던지 우리가 x바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은 이 값으로 계산된다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분포를 따를까라는 것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결론을 내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다. 어떤 게 되었든지.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하는 것은 표본의 크기 n을 가지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해됐죠? 여기서 뮤하고 시그마라는 것은 모집단에 대한 평균 뮤, 모집단에 대한 분산 시그마 제곱, 이걸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분포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우리 앞에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n이 30 이상일 때 얘기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n이 30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표본을 대규모 표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n이 30보다 작다, 29 이하다 그러면 소규모라고 부릅니다. 예, 충분히 크다라는 것은 대규모라는 뜻입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즉 n이 30 이상이면,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면, 그러면 모집단의 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여기처럼 정규 분포다, 어떤 분포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없어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정리를 우리가 중심 극한 정리라고 부르는데, 중심 극한 정리라는 것은 표본 평균의 분포가, 표본 평균 x바입니다. x바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평균은 이미 모평균하고 같다라는 게 계산이 됐어요. 그렇죠? 평균이 뮤가 되고 분산도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라는 것은 계산이 됐어요. 그렇죠? 평균과 분산은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 극한 정리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중심 극한 정리라는 것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른다. 어렵지 않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중심 극한 정리. 어떤 모집단의 평균이 뮤입니다. 그 모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에요.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때 그런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을 추출을 했어요. 그럴 때 그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즉 대규모 표본을 추출을 했다면, 즉 n이 30 이상이면 모집단의 분포하고는 관계없이, 모집단의 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꼭 정규 분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해됐죠?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런데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다라는 걸 계산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어떤 분포든지. 그렇죠? 마찬가지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평균은 뮤이고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뮤이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이제 정리에 의해서 알려져 있으니까 x바를 표준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z라고 둘 겁니다.
자, 그러면 X바라는 확률 변수를 표준화한 거니까 이것의 분산과 이것의 평균이 필요하지요.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나요? 표준화가. X바의 표준 편차 분의 주어진 확률 변수 X바 마이너스 X바의 평균이었죠. 그렇죠? 근데 X바의 평균은 뮤다라는 게 계산이 됐고 X바의 표준 편차는 분산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으니까 루트 씌우면 루트 n분의 시그마 계산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화하면 X바를 표준화한 겁니다. X바를 표준화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예, 이렇게 표준화가 된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다면 표준화했으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을 표준화했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그렇죠? 해서 Z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어렵지 않죠? 그것은 예, n z 세미콜론 0,1을 근사적으로 따라간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 그리고 이 시간을 정리를 할 건데요. 예제 8.4 볼까요? 예, 어떤 전구 생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입니다. 평균 800시간. 평균이에요. 표준 편차가 40시간. 이렇게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알려졌다. 됐죠? 임의로 추출된 16개의 전구의 평균 수명이 775시간 미만일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추출한 것은 16개 전구예요. 16개 전구니까 이건 소규모예요. 그렇죠? 소규모니까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을 안 해주면 중심극한 정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규 분포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소규모일 때는. 그렇죠? 중심극한 정리를 쓰려면. 자, 그렇다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확률 표본은 모집단하고 같은 분포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다면 그 표본도 정규 분포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정규 분포를 따라가야 돼요.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규모일 때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중심극한 정리, 예, 거기서 만들었던 것처럼 표준화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모평균은 800시간이에요. 그렇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예. 그런데 모 표준 편차는 40시간이었어요. 표본의 크기는 16이었어요. 그렇다면 루트 16분의 40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n에다 16, 시그마에다 40을 대입했습니다. 그렇다면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는 10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균 수명 x바네요. 그렇죠? 평균 수명이 775시간 미만이에요. 그럼 작다라는 뜻입니다. 즉 x바가 77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x바를 표준화해서 모집단위 정기분포를 따라가니까 예, 표준화할 수 있어요. 표준화해서 z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렇다면 z라는 것은 예, 여기 x바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예, x바의 평균 그 값은 뮤지요. 그렇죠? 네,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z가 10분의 775 마이너스 800보다 작을 확률이다 라고 바뀌죠. 이것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역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여러분들이 반올림해 갖고 쓰시면 되고요.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2.5가 되네요. 그래서 z가 마이너스 2.5보다 작을 확률. 이건 표에서 찾을 수 있죠? 연습해 볼까요? 예. Z 밑에서 마이너스 2.5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찾고 두 번째 자리는 0이니까 가로축에서 0.00 찾고 이렇게 0.00에서 내려가고 마이너스 2.5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찾으면 바로 왼쪽 확률입니다. 그렇죠? 찾아보세요. 0.0062 이렇게 있나요? 네, 이렇게 있으면 잘 찾은 겁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예, 이번 시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제 8.5 볼까요? 어느 대학의 두 캠퍼스 사이를 운행하는 셔틀버스의 운행 시간이 평균 28분, 표준 편차가 5분, 이런 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제 모집단이 어떤 분포다라는 건 얘기 안 해줬어요. 그렇죠? 그냥 평균과 표준 편차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어느 한 주 동안 40번의 운행이 있다고 할 때 표본의 크기는 40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규모네요. 대규모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정기 분포가 됐던 안 됐던 중심 극한 정리를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근사적으로 정기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40번의 운행이 있었다고 할 때 평균 운행 시간이 30분보다 길 확률을 구해라. 그런데 평균 시간은 분 단위로 반올림해서 측정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분 단위로 풀어볼까요? 분 단위로 반올림해서 측정한다 그랬으니까 30보다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31 이상이 돼야 되는 건데 반올림할 거니까 30.5 이상이 되면 31로 반올림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30.5 이상이다라는 뜻입니다. 30보다 크다라는 것이. 자, 그리고 이제 대규모 표본이니까 우리는 중심극한 정리를 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표준화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이제 x바의 평균과 x바의 표준 편차가 필요하죠. 앞에서 다 계산했죠? x바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아요. 그럼 28입니다.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하고 같아요. 표본의 크기는 40이었어요. 그렇죠? 시그마는 5였어요. 그렇죠? 그럼 루트 40분의 5하고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균 시간, 평균 운행 시간 x바가 30보다 클 확률 하는 것은 반올림한다라고 했으니까 x바가 30.5 이상이다라는 확률인 거고, 이제 x바를 표준화하면 z로 바꿔요.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네요. 다 됐죠? 해서 루트 40분의 5분의 30.5 마이너스 28, z가 그 이상인 확률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표준화해서. 이것을 계산하면 되고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쓰면 됩니다. 계산하면 3.16 이상이네요. 자, 그럼 Z가 3.16 이상인 확률을 하는 것은 표에서 찾아야 되니까 여집합을 이용해야 되겠죠? 1에서 Z가 3.16 이하일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이제 Z가 3.16 이하일 확률은 표에 있지요? Z 아래에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 3.1까지 찾으시고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6은 0.06 가로축에서 찾으시고, 그렇죠? 0.06에서 내려가고 3.1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어보세요. 얼마가 있나요? 0.9992. 이렇게 하면 잘 찾았습니다. 자, 그럼 1에서 빼주면 되니까 0.0008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렵지 않았었죠? 조금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